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의 이상은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워싱턴 특파원으로서 여러분과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정인설 선배하고 마지막 고별 방송할 때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조금 긴장도 되고 그랬습니다. 워싱턴 와서 보니까 여기는 정말 역사의 현장에 들어와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한국도 지금 물론 세계적으로 많은 중요한 일들의 중심지가 되어 있지만 워싱턴은 또 색다른 느낌입니다. 실제로 바이든하고 해리스 나오는 이런 행사에 가서 보고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인물들, 뉴스상에서만 보던 인물들 나오는 걸 보고 이거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 좋은데? 그러면서 이걸 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여기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되고 그랬습니다. 당분간은 이대로 주간 증시 전망 이어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제 취재하는 내용들은 별도로 코너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랩업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는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죠. 180도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금리나 파월 화이팅! AI 만세! 엔비디아 가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FOMC가 열리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시장이 급속하게 리스크 온 분위기에서 리스크 오프의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리스크 오프로 간다는 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위험을 감내하고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게 이제 리스크 온인 거고 위험을 좀 피하기 위한 투자를 하면 이제 리스크 오프인 것인데 오프 쪽으로 간 거죠. 지난 2일 날 전 세계 증시를 보면 이제 시뻘겋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보면 많이 벌었어요. 이런데 많이 벌었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 일부 지역도 그렇고 다 많이 벌었는데 이것을 많이 지금 불과 8월 들어서 8월이라고 해봤자 여기 미국 시장으로는 워킹데이가 지난 1일하고 2일밖에 없었잖아요. 그 사이에 많이 까먹었습니다. 갑자기 낯선 세상이 열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어땠냐면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좋게 해석했습니다. PMI가 나빠? 좋아. 금리는 할 것 같아. CPI가 나빠? 좋아. 금리는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근데 이런 거꾸로 독법이 지금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읽어야 되는 때인데 PMI가 나빠? 안 좋네. CPI가 나빠? 경기 진짜 안 좋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투자하기가 좋지 않은 시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만 기대는 그런 분위기가 끝나고 진짜 우리가 바닥에 기저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를 다시 봐야 하는 때가 온 거죠. 이런 분위기 반전의 시작은 공교롭게도 지난 7월 FOMC가 끝나고 공교롭다고도 할 수 있고 7월 FOMC가 하나의 그 기준이기도 했고 원인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온 그 지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FOMC가 열렸던 지난 수요일 시장은 여기 미국 시간 기준으로요. 사실 미국 시장 그날 괜찮았습니다. 증시도 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목요일하고 금요일이었습니다. 7월달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고 금요일에는 실업률이 예상보다 훨씬 나쁜 4.3%로 나오면서 충격이 크게 왔죠. 시장은 4.1%를 예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폭탄 떨어지는 느낌으로 빵 때리는 느낌으로 FOMC가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금리는 안 변했지만 안 한 게 있다면서 시장에서는 패드를 좀 비난하는 중입니다. 9월 아니라 7월에 인하했어야지 그러는 거죠. 인하한다는 말은 많이 했고 약속도 많이 했고 그날은 인하한다고 단정은 안 했지만 거의 이제 약속해주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뻐꾸기만 너무 오래 열심히 날린 거고 연애는 언제 하느냐 이거 버스 다 지나갔다 깨졌다 책임져라 이런 시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선제 인하론이 없지는 않았는데 목소리가 작았던 거죠. 그런데 목요일 날에 시장이 확 냉각되고 침체가 거론되면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바로 전날까지 시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던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싹 의견을 바꾼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파월한테 책임을 돌리면서 빅컷이 필요하다. 8월 달에 긴급 인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러면 진짜로 침체에 들어갔느냐 아니냐를 놓고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격론이 벌어지는 중입니다. 각각 지표가 여러 가지 이제 엇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침체론이 갑자기 부각된 배경 중에 하나였던 제조업 고용지수는 이겁니다. 49.3에서 43.4로 뚝 떨어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요 그래프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보면 이 추세선을 보면 이때는 지금 팬데믹 때거든요. 팬데믹 때는 약간 아웃라이어잖아요. 그거는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요 정도쯤 팬데믹 조금 지나고 나서 회복될 때쯤부터 지금까지를 이렇게 본다면 추세선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내려가고 특히 이때도 약간 그랬지만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수치인 거죠. 조금 많이 안 좋은 수치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볼 수는 없다. 또 앞서서 보면 괜찮은 지표들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요 전주, 전전주에 나왔던 여러 지표들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거하고 실업률 그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확 나빠진 거 갑자기 침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단정하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3의 법칙입니다. 앞서서 정인설 특파원도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최근 월가의 관심입니다.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치가 앞서서 12개월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기 맨 앞에 들어서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요 그래프 보면 뚜렷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프레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보여주는 건데 이런 침체기가 보이시죠? 침체기마다 이 지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몇 퍼센트 3개월 이동 평균치와 12개월 최저치 간의 그 차이 그 갭이 얼마나 튀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튈 때마다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2020년 팬데믹 때도 짧은 침체가 왔다 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쯤이거든요. 요거는 리얼타임이니까 7월 반영된 거예요. 이게 요쪽으로 보면 0.5%포인트까지 간 거죠. 그거를 약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끝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6월 달까지 나온 그래프라서 여기가 아직 0.5에 못 미쳤는데 7월까지 찍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찍었다. 3회 법칙이 발동했고 우리는 여기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어떤 실업률 상승의 진입부, 침체의 진입부에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은 뭐라고 생각할까? 만든 사람 본인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본인은 이게 사실은 약간 소수점 몇 개짜리로 가면 0.5가 조금 덜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다는 의견도 있는데 삼박사 본인이 이거 발동된 거 맞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그렇고 파월 의장도 그렇고 그거는 그냥 규칙이 그렇다는 거지 규칙은 깨질 수도 있고 아직 침체라고 단정할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은 이런 거죠. 아니 그럼 왜 만들었냐고요. 본인이 그런 걸 또 설명을 잘 했습니다.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 블로그 재밌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ay at Home 매크로 블로그예요. 본인의 SAHM을 줄여가지고 했어요. 이 3 본인이 만든 이유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의견을 많이 쓴 건데 본인은 뭐라고 했냐면 침체는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침체라는 생각이 들 때는 빨리 돈 풀기 정책을 써야 된다. 재정도 쓸 수 있고 뭐 양적 완화도 할 수 있고 수단이 있잖아요. 그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라는 알람 장치 같은 거다. 이런 신호 있으면 돈을 쏘세요. 그런 건데 근데 돈 쏘는 데 쓰라고 했지 이걸로 침체 들어갔다 아니다 판단하는 데 쓰라고는 안 했다. 그거는 닭이 새벽을 불러온다는 것과 비슷하다. 닭이 꽃기어 올면 새벽일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새벽이죠. 하지만 닭이 새벽을 불러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침체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파월도 FOMC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은 이제 본인은 이게 이렇게까지 쓰일 줄은 솔직히 몰랐고 좀 젊은 분인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블로그에다가 2022년에 내가 괴물을 낳았다. I created a monster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지금은 더 한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기자회견에서 3법칙이 지켜졌는지 아닌지를 페드 의장이 논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블로그를 보면서 3법칙에 대한 이제 3의 이것이 침체 판단의 기준점은 될 수 없다는 의견은 이분이 상당히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는 점은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블로그를 보면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것이 그렇게 할 만한 정책이었고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실기를 했다는 그런 세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파월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일이 됩니다. 본인은 나는 엄청난 성군이 되고자 노력하였는데 시장의 중재자로서 이 아주 미세한 조율을 잘 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그 조율이 잘 안 되는 것이니까 뼈아픈 일이 되겠죠. 질질 끌면서 너무 튕겼다. 아니면 최고의 하모니를 이뤄냈다.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3회 법칙과 비슷한 법칙이 또 나와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인플로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곳에서 1년 동안의 실업률이 1% 이상 오르면 예를 들어 뭐 이런 해에 실업률이 1% 이상 오르면 그 다음 해에도 실업률이 1%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1%포인트씩 여기서 올해 뭐 예를 들면 2% 3%로 3%에서 4%로 이렇게 오르는 추세가 모멘텀이 그 다음 해도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1% 이상 오른 해에는. 그리고 그것은 항상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이었다. 여기 80년도에 아니었긴 했는데 이때는 81년에 왔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규칙을 찾아내서 과거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는 일이 조금 요새는 쉬워졌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과거 데이터에 대한 오버피팅일 수 있어요. 과거 데이터에 맞춰서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과거 데이터를 아주 잘 설명해요. 하지만 그것이 미래도 잘 설명하는지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도 그렇고 3회 규칙도 그렇고 그것을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 파월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그냥 때려잡는 것보단 그래도 낫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3회 법칙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실업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실업률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그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실업률의 아주 미세한 차이, 이것이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이 데이터를 여러모로 살펴봐야 된다는 게 3회 규칙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에 포트폴리오를 혹시 한번 조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가 지금 이제 시작되기 전에 어느 대목에서 내가 좀 투자를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만약에 시장이 급락하면 혹은 다시 돌아간다면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약간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염두에 두시고 있다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랬듯이 분위기가 굉장히 급반전할 수 있어서 타이밍 놓치기가 쉬운 때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대비하는 시기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지표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할 가능성이 높은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핵심 경제 지표들 나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시간 동부 시간입니다. 동부 시간으로 5일 날에 7월 이제 서비스업 PMI가 여러모로 나옵니다. S&P의 것도 나오고 ISM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ISM 것을 이제 조금 더 중시해서 보는데, 왜냐하면 그게 공공부문도 들어가고 하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5일 밤 11시에 나옵니다. 여기 동부 시간으로는 5일 아침 10시에 나오고, 그게 굉장히 이제 많이들 주목하고 있는, 이 기세가 이어갈 것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8일 날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고용시장 냉각의 어느 감을 잡을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지금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보면 예측치보다 높기도 했다가 낮기도 했다가 높기도 했다 낮기도 했다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예측치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4만 5천 건 정도입니다. 이것보다 많이 높게 나온다면 지금 이 고용시장 냉각의 징후를 찾고 있는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 분위기에 일조하여서 역시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침체의 초입이냐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계속 요구받고 있는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FOMC가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연준이 이제 인하를 해야 되는 피벗의 시기가 왔다는 판단이 맞겠죠. 그거는 지금 이제 과도하게 제약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완화의 조치가 필요한 때는 맞고, 얼마나 완화할 것인가가 지금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시장의 분위기는 연말까지 75bp나 100bp 정도는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또 이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피벗 기조가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5.3% 정책금리가 5.00에서 뭐 5.25%가 5.25를 이제 반올리면서 5.3%라고 볼 수 있다면, 이거를 계속 낮춘다고 하면 중립금리가 지금 3%대 중반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찾아가려면 적어도 2%포인트까지는 안 되더라도 1몇 %포인트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지 않고 천천히 한다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 초까지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는 FOMC 이후에 빠르게 하락한 거죠. 그런 시장의 판단에 맞추기 위해서요. 특히 이제 FOMC가 있었던 지난 31일 당일보다 다음 날, 그 다음 날에 증시가 떨어지면서 더 많이 국채금리가 떨어진 것은 시장이 이것은 지금 리스크 오프 분위기이고 금리를 더 많이 낮춰야 되겠다. 31일 날 FOMC에서 파월은 본인은 베이비 스텝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50bp 인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받았는데, 그거는 아직 아니다. 우리가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은 아직 해보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할 거라는 취지였지만 빅 스텝을 밟아야 될 수도 있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아야 될 필요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판단을 반영하다 보니까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도 빨리 떨어진 거죠.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 들어섰고요. 그런 것도 이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실 만한 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별개로 이제 침체가 그러면 오느냐 안 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7월에 인하를 시작했더라면 침체가 오지 않고 9월에 인하했더라면 침체가 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침체라는 것은 그보다 더 빨리 이미 우리 곁에 바닥에 어떤 징조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연준도 열심히 찾고 있고 경제학자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한국의 한 이코노미스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페이스북 보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소비하고 고용은 후행하는 것이다. 그 앞단에는 기업의 투자가 있다. 그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소비나 고용이나 그런 것들이 이어져 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물론 이제 닭과 달걀처럼 기업의 투자가 있어서 소비가 늘어나고 그런 고용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소비가 또 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거긴 한데, 지금 이제 소비나 고용만 가지고 갑자기 소비가 저절로 위축되고 갑자기 고용이 저절로 위축되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이 위축되는가를 살펴본다면 그 앞단에는 어떤 투자의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AI
기업들에 대한 이제 투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있었는데 AI에 대한 투자로만 쏠림이 많이 과도하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외 나머지 기업들, 수많은 우리 AI 말고 다른 기업들은 어땠을까? 다른 기업들은 좋지 않은 형편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만 해도 이런 AI 붐을 타지 못하면서 그렇게 인상적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가즈아 마켓 이거 계속 갈 수 있을까? 좀 고려해 봐야 되고, 이게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침체 역시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고용이 위축되고 또 소비도 위축되고, 안 그래도 물가도 좋지 않은데 물가에 대한 이제 푸시 요인, 풀 요인이 다 합쳐지면서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돌이켜보건대 이 시기가 거대한 침체기에 진입부였냐 아니냐, 그 자체는 저는 우리가 너무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 사실 재밌어하고 좋아하는데, 이런 거는 경제학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몫이고, 투자자라는 스탠스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사이클에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참고하되 시장의 흐름을 잘 포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탈 것인가, 올라갈 때 잘 타야 되고 또 내릴 때는 잘 빠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는 분명하게도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가 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포지션을 지금까지 판단하셨던 근거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실적을 특히 따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일단 6일에는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의 실적이 나오고요. 미국 산업이 가늠자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침체 관련해서 이것도 크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기업들 에어비앤비, 우버, 코스트코 이런 데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고요. 이미 시간이 많이 길어져 가지고 미국 대선이나 이런 얘기는 이제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미국 대선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고요. 해리스 부통령이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바이든 사퇴할 때는 지금 트럼프가 3%포인트 정도 이기고 있었는데, 여기 미달하는 거니까 3%포인트 미달했는데 지금은 1%포인트 정도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앞으로 어떨지 잘 봐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방송 보시고 나서 화요일 정도 되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하고 이제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두 사람이 지금 2파전을 벌이는 걸로 알려졌고요. 6일부터는 경합주 순회 유세를 민주당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월 19, 20, 21, 22에는 이제 저쪽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또 이제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이란의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하니예가 암살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정색하고 이거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면 중동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네타냐후한테 너무 화가 나는데 그걸 네타냐후가 통제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든 언제까지 백악관에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잘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는 것 같고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시장이 갑자기 경제 침체 정도가 아니고 리스크 오프로 확 숨어 들어갈 여지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이나 해리스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을 확연하게 지지하고 있고, 바이든이나 해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네타냐후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이란의 대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바이든한테 이제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란 물러날 것 같냐고, 스탠드 다운 할 것 같냐고 그랬더니 I hope so. 그런 다음에 I don't know 이러고서 그냥 차 타고 가버렸거든요. 굉장히 지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재밌는 소식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또 즐거운 이야기 있으면,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